현재 태국이 선택한 방식은 전면 충돌이 아니라 전쟁을 유지시키는 비용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전략입니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주목한 첫 번째 지표는 타격 대비 효과입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와 무장 드론을 조합해 하루 평균에서 7회 수준의 제한적 출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출격 횟수는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장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핵심 표적만을 노린다는 점에서 효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F-16 한 소티당 운영 비용은 대략 2만에서 2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태국은 이 비용으로 캄보디아 측 고급 교량, 연료 저장 시설, 통신 중개소를 순차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112mm 다연장 로켓 포대 1개를 운용할 때 로켓 40발 기준으로 약 20만 달러 이상의 탄약 비용이 소모됩니다. 문제는 이 포대가 단 한 번 발사한 뒤 위치가 노출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한 번의 일제 사격이 곧 포대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드러난 격차는 지속 능력입니다. 군수 전문가들이 추정한 캄보디아의 북서부 전선 기준 탄약 비축량은 고강도 교전 시 2대 3주 분량에 불과합니다. 반면 태국은 자국 내 군수기지와 철도, 도로망을 활용해 전선 보급을 이어갈 수 있어 최소 수개월 단위의 작전 지속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숫자로 환산하면 명확해집니다. 태국이 하루 평균 1천만 달러 수준의 작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반면 캄보디아는 동일한 강도의 교전을 2주 이상 유지할 경우 국방 예산의 월별 집행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연간 국방 예산은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와 같은 소모전이 이어지면 한 달에 10% 이상이 소진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수치는 범죄 네트워크 붕괴 효과입니다. 태국이 타격한 카지노와 국경 인접 시설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이 오가던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 치안 당국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을 통해 이동하던 불법 자금 규모는 연간 최소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고 국경 봉쇄와 시설 파괴 이후 해당 자금 흐름이 단기간에 30에서 40%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군사작전이 범죄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쟁이 총선과 함께 돈의 흐름을 끊는 순간 상대의 저항 의지는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민간 피해와 심리적 압박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란 인구는 태국 측 약 40만 명, 캄보디아 측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 국경 충돌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군사사회학자들은 피란 인구가 전체 접경 지역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순간 정부의 위기관리 비용이 군사 비용을 앞지르기 시작한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임시 수용을 위해 하루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총성이 맞지 않아도 내부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공권 장악이 만든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상 전투기 전력이었고 방공망도 단거리 대공포와 휴대용 미사일에 의존합니다. 이에 반해 태국은 F-16을 포함한 전술기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고 국경 인근 작전 방향은 200km 이상입니다. 이 말은 태국 전투기가 한 번 이륙하면 캄보디아 핵심 전선 대부분을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반격 수단은 사거리 20에서 40km 수준의 포병과 로켓에 제한됩니다. 사거리와 반응 시간에서 이미 승부가 갈린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숫자로도 분명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 규모나 포탄 수량이 아니라 상대가 하루에 얼마를 태울 수 있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태국은 하루 수천만 달러의 비용으로 캄보디아가 하루 수억 달러의 부담을 지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대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한국이 준비해온 전쟁 개념 역시 같은 방향입니다. 싸우는 순간보다 싸움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숫자를 먼저 계산하는 것. 지금 동남아 국경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그 계산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0일 태국 캄보디아가 싸우는 이유 영상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장은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 첫 포성이 울린 순간 태국군은 지상교전이 아니라 공군전으로 판을 돌려버렸고 그 장면을 가른 핵심이 바로 전투기 존재 여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비어있는 상태라 하늘을 방어할 선택지가 없었고 태국은 F-16과 그리펜을 초반부터 투입해 지휘소와 드론 통제소를 정밀 타격하며 캄보디아의 눈과 귀를 먼저 끊어냈습니다. 이 흐름은 지상전의 양상도 바꿔놓았습니다. 캄보디아가 BM-21 다현장 로켓과 구형 포병을 대량 발사해도 태국은 포병 관측용 드론을 앞세워 위치를 즉시 특정했고 곧이어 F-16이 마크-82 무유도 폭탄을 투하하면서 포대를 하나씩 지워버리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드론 제밍 장비를 들고 대응하려 했지만 전자전 체계와 항공작전 지휘망의 격차가 워낙 커서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국경 일대를 지뢰와 부비 트랩 지대로 만들고 태국군의 전진 속도를 늦추는 방식뿐이었습니다. 실제로 7월 교전 당시 태국군 병사가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고 이번 12월 교전에서도 캄보디아군의 지뢰 의혹을 태국이 강하게 제기하며 공습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두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엮이면서 갈등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의 녹취 유출 사건 이후 군부와 왕실 강경파 중심의 권력 재편이 일어나면서 대외적으로 물러설 여지를 잃었고 캄보디아는 훈센 가문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해온 국경 카지노 수익에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 정책이 직접 충돌하면서 후퇴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경 도시 포이펫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는 200곳에 가까운 카지노가 허가되어 있고 수익의 80% 이상이 태국 손님에게서 나오는 구조라 태국의 합법 카지노가 열리면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제 충격이 곧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캄보디아 지도부는 양보 없는 강경 대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기, 포병, 드론 같은 군사적 요소와 권력 재편, 카지노 자본, 국경지도 문제까지 엮이며 전장은 단순 충돌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겨누는 복합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태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캄보디아 전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캄보디아는 지상 저항과 국제사회 여론전에 기대어 시간을 끌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황은 계속 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캄보디아의 억지력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7억 3천만 달러, 캄보디아는 13억 달러 수준이라며 예산 격차만 놓고 봐도 4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태국은 36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400대 규모의 전차, 1200대 이상 장갑차, 2600문에 이르는 포병 전력을 갖춰놓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12만 명 조금 넘는 병력과 200대가 조금 넘는 전차, 480문 정도의 포병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만 봐도 감이 오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황을 갈라놓은 건 지상 숫자가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태국 공군이 운영하는 전투 공격기 전력이 112대 규모라고 적시했습니다. F-16이 28대, 스웨덴 그리펜이 11대, 여기에 각종 공격기와 헬기를 포함한 전력이 동남아에서 송곳 피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 공군은 병력 1,500명의 수송기와 헬기 위주 구성이 전부이고 전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기체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거의 설명해버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선 태국이 F-16 한 편대만 띄워도 하늘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고 결국 지대공포나 구식 대공화기로 버티다가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점에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국경 충돌을 다루면서 사망자가 30명 안팎, 부상자 수십 명, 피난민은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숫자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문제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피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7월에 있었던 5일간의 교전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피란했던 전례까지 함께 꺼내놓으면서
이번 사태가 다시 그 규모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에 떠 있고 포탄은 땅에 떨어지지만 실제 피해는 국경마을이 대신 떠안는 모습이 외신 기사 곳곳에 반복됐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주유소, 편의점과 마을 상점들이 로켓탄과 포탄에 맞아 불길을 뿜어 올렸고 놀이터 대신 방공호로 뛰어들어가는 아이들 모습이 현지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측에서는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과 중국제 장거리 로켓이 태국 쪽 공항과 병원을 겨냥했다고 주장했고 캄보디아 쪽에서는 태국이 민간인 거주지와 카지노 단지를 집중 폭격해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투기를 한 대도 띄우지 못한 채 모든 공격을 땅에서 버텨야 했고 태국 공군은 저고도로 들어가 무유도 폭탄인 마크 82까지 마음껏 떨어뜨릴 수 있는 하늘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외신들이 반복해서 적어내린 표현은 공중 우세가 아니라 공중 독점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태국 내부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태국군 수뇌부 발언에 따르면 태국 육군은 이번 작전 목표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장기간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군수 거점을 포병과 공군으로 꿰뚫어버리고 국경 근처에 쌓아놓은 다현장 로켓과 포병 진지를 먼저 부수는 방식으로 장기전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전력을 꺼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캄보디아 쪽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시각 캄보디아 정부 고문들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든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태국이 먼저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무조건 휴전 제한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경 전역에서 포성이 울리는데 양측이 모두 협상 조건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싸움 뒤에는 군사력 비대칭이 주는 자신감과 그 반대편의 선 쪽의 절박함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국은 미국이 지정한 주요 비나토 동맹국답게 오래전부터 미국과 합동훈련을 반복하며 공군을 키워왔고 육군과 해군 역시 최신 장비를 도입해 전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전차와 포로켓을 보강해왔지만 공군의 구조적 공백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버티려 해도 하늘이 뚫려있는 한전항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분쟁 초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경제 수치입니다. 태국 재무당국은 12월 3일간의 교전으로 발생한 직접 피해만 100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이 넘는다고 집계했고 대피와 복구 비용을 포함해 최대 25억 바트 약 7,7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군사력을 믿고 공습 버튼을 누른 쪽도 피를 흘리는 구조인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치권과 군수 내부는 캄보디아 군사력을 이 기회에 확실히 꺾어놓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국경 분쟁 프랑스가 남기고 간 애매한 지도 프레아비어 사원 주변에서 반복된 충돌 거기에 국경 카지노 입건과 내부 정치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더 이상 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외신과 현지 언론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이해관계의 한가운데서 전투기라는 한무기 체계의 유무가 두 나라의 협상력과 생존 가능성을 가르는 잔인한 기준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